피고의 생계수단에 해당하는 급여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 무슨 얘기 어렵지 이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는요, 상간자의 급여에다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어요,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가압류라는 건 여러분 성질상 굉장히 밀행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상대방 모르게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모르게 일방적으로 신청을 해서 판사가 이거 그냥 딱 서면으로만 보고서 가압류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면은 상대방의 재산이 동결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무시무시한 이런 절차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결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죠. 내가 어느 날 그냥 출근했는데 인사과에 가가지고 박대리 일로 와봐. 그래서 이런 결정문이 왔는데 이거 뭔지 설명 좀 해볼까? 이런 거야. 근데 막 사건 번호에 손해배상이라고 써있고 채권자에 내 남자친구의 와이프가 써있고 채무자에 내 이름이 써있고 내 급여를 가압류한다는 급여 및 퇴직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이 막 와가지고 이거를 인사과에서 설명해달래 자기한테. 그러면 되게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쵸? 급여 가압류가 마치 쉽다는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압류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밀행적인 그런 성질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는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걸 쉽게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급여 가압류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원칙은 불허라고 보시면 돼요. 법원에서 급여 가압류는 불허하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한 3건이 들어갔거든요. 급여 가압류가 2건이 기각났어요. 1건만 허용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다를까? 다 똑같이 상간소송이고요. 똑같이 피고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특이점은 없어요. 별다른 점이 없단 말이야. 차이점은 하나도 없는데요. 어떤 차이냐면요. 판사의 차이인데 여러분. 어떤 판사를 만났는지에 따라서 급여 가압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 가압류 할 때 가장 처음에 법원에서 확인하는 건 어떤 걸까요? 급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계의 문제이고, 그쵸? 한 달 한 달의 생계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건들지 말고 채권자라고 하는 이 원고야, 피고가 혹시 다른 재산이 있어? 부동산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피고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내보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의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요. 사실은 상간자는 A인데 딱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소유자는 B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아니라는 거죠. 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변호사님 자가는 아니네요. 안타깝게.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전세를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세 보증금이 그래도 크니까 몇 천에서 몇 억이 되니까 전세 보증금에다가 가압류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게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그 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는지 월세를 살고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전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도 그 계약, 임대차 계약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상간남이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세 살고 있는 집의 명의는 아내였어. 그러면은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의 거주 형태가 어떻고 전세인지 월세인지 보증금은 얼마인지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사실상 힘들죠. 그 내부 사정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쵸 힘들죠. 오케이 그것까지 힘들어. 그럼 이제 제발 좀 가압류 좀 급여에다 가압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급여 가압류 신청을 했을 때요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라는 게 딱 날라오거든요. 보정 명령이 딱 내려오는 순간 기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냥 인용을 해줄 거면은 부동산에 보고서 부동산 자가 아니네? 그러면은 그냥 보정명령 없이 가압류 결정이 바로 내려오는 게 보통인데 일단은 보정명령이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용도 볼 것 없어. 안 되겠다, 힘들겠다. 제가 얘기를 드리고 이제 보정명령을 딱 까보죠. 보정명령이 뭐라고 나와 있냐? 최근에 받은 보정명령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피고에 살고 있는 주소지에 초본을 발급을 해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죠. 예, 발급을 해봐. 그리고 만약에 혹시 발급을 했는데 혹시 그게 피고의 소유라고 했을 때 네가 굳이 채권, 급여 채권을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명을 해볼까? 라는 게 한 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넘어갈 수 있어. 판사님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급여 채권의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에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채무자 즉 피고의 생계수단에 해당하는 급여 채권을 가압류하고자 할 때
채무자에게 집행할 만한 다른 재산이 없거나 부도가 발생하여 다른 재산을 조사할 만한 시간이 없고 즉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무슨 얘기야? 어렵지 이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피고가 나쁜 짓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피고의 생계비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가압류할 때에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재산이 있나 조금 막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묻고 있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입증해라 이런 거거든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해주겠다는 의사예요. 또 있어, 심지어. 원고야, 네가 이게 최종적으로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피고라는 사람이 네가 얘기하는 그 피고가 퇴직을 할 움직임이 있어? 빨리빨리 걔가 퇴사를 해가지고 퇴직금하고 급여랑 다 받고 날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야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분 없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움직임이 있지 않잖아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한테 너 말고 다른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있어? 무슨 말이야? 얘가 빚을 져가지고 다른 무슨 빚쟁이들한테 막 시달리고 있어? 확인해 봤어? 이런 거죠.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정을 결국엔 저희가 아무튼 했지만 결국에 기각 났습니다. 예. 이렇게 까다롭게 보는 판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급여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결정을 해주려고 할 때 담보 제공이라는 거를 하라고 하거든요.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은 가압류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담보 제공이 뭐냐면은요. 보통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가압류라는 거는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굉장히 큰 제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라고 하는 원고에게 너가 그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너도 뭔가 담보 제공해야지. 너도 위험성 좀 감수해야지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3천만 원을 위자료 채권으로 해가지고 가압류 대상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보통 20%에서 40%, 많게는 40%까지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해당하는 현금 공탁, 실질적으로 현금을 법원에다가 납부를 해. 그리고 그 납부 영수증을 나에게 보여줘. 그래야지 내가 가압류 결정을 허가해 줄 거야 라고 합니다. 되게 부담이죠. 3천만 원에 30% 하면 거의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돈을 현금으로 일시에 법원에다 지급을 해야지 오케이. 너 그 정도의 각오야? 그래서 그럼 오케이. 그럼 가압류 결정해 줄게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급여가압류는 하기도 까다롭고 현금 공탁이라는 그쵸 담보 제공의 벽도 높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힘들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을 넘어내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상간자의 급여를 가압류하는 게 쉬운가?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